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차 공판기일이 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어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 먼저 정리해 주시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내부적으로는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했는데 특히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사건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무장한 군을 통해 국회 기능을 멈추게 하려고 했다며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물리력을 자제하도록 하고 대부분 계획이 실패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검 수사 결과와는 다른 판단도 있었죠.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정도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재판부는 2024년 12월 1일 계엄 선포 이틀 전 무력 동원을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사령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한 건 구체적인 계획 단계보다는 단순 하소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거, 사살 등이 적혀 논란이 됐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은 작성 시기도 정확하지 않고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어제 바로 항소를 제기했죠.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진 않았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1년 동안 진행된 재판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강하게 반발해 항소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보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도 어제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소회를 밝혔었는데요. 선고가 끝난 뒤 조은석 특검과 공판에 참여했던 특검보 등은 오랜 시간 토의를 진행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보는 만큼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할 거로 보입니다. 네, 내란 재판이 아직 모두 끝난 건 아니죠. 네,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이 비공개로 계속 열리고 있고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는 23일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계엄 당시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 등 파면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계엄군 사령관들도 지난달 첫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최 전 장관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면서 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접수하고 재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여했던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판만 6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모두 8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장 먼저 1심 결과를 받아든 건 지난달 징역 5년이 선고된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어서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무기징역 선고로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재판들은 1심 선고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평양 무인기 관련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은 비공개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사건은 4월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사건들은 아직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대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은 기일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 기소 사건들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안에는 1심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오는 6월에는 모든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쌍방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오는 23일부터 가동되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이튿날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기절초풍할 일이라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선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공식 입장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이튿날 그것도 시간을 미뤄가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회견에 나선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먼저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입을 뗀 뒤 오히려 1심 판결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직 1심 판결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상급심 판단을 더 지켜보자는 뜻을 밝혔고 탄핵으로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헌법에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 행위는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이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선 오히려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덧셈 정치고 외연 확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같은 시각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장 대표 회견 내용을 속보로 전하며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민심을 배반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규탄한다며 정신을 차리라고 비판했고 또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함께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국민의힘과 정반대로 민주당은 어제 판결이 미흡했다며 사법부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건 사법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에 감형했다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일말의 반성이 없는 점 등은 왜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완수하고 내란범 사면 금지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설 연휴와 윤 전 대통령 재판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여야 집안 싸움 다시 시작되는 모양새죠. 네, 먼저 민주당에선 돈봉투 사건 무죄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송 전 대표는 이미 자신이 5선을 지낸 곳이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양보한 지역구인 계양을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마침 오늘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사직을 하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인천 계양을 보건선거 공천을 놓고 어떻게 교통정리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명청대전 역학구도와 맞물리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당권파인 이성윤 최고위원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위원장 임명에 반발한 친명계 의원들이
송 전 대표를 적임자라고 맞서면서 일종의 대항마로 삼는 등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친한계가 숙청 정치의 반격에 나섰습니다. 설 연휴 직전 부적절한 SNS를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이 오늘 아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건데요. 배 의원은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가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했다며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배 의원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장 대표가 절윤을 말하는 세력과 맞설 거라고 선언한 만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20대 여성 피의자에 대해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여성은 첫 범행 이후 챗 GPT를 통해 수면제 위험성을 검색해 본 거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사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송치됐죠? 네, 서울 강북경찰서는 어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남성 3명에게 약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초 범행은 지난해 12월 14일로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김 씨가 준 약이 든 음료를 마신 남성이 이틀 동안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에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모텔에서 김 씨와 머물던 남성들이 약이 든 음료를 마시고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김 씨가 음료에 약물을 탄 이유는 뭡니까? 네, 국과수 부검결과 수면 유도제와 유사한 성분을 가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숙취 해소제에 탔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에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생겨 상대방을 재우려고 약을 탄 음료를 먹였다는 게 김 씨 주장입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이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것 같은데 자신의 행동이 위험한 것을 충분히 인지한 정황이 포착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첫 범행 이후 챗 GPT에 수면제 과량과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앞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질문에 챗 GPT는 매우 위험하다,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약물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 포렌식 결과 드러난 겁니다. 김 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약을 처방받는 과정에서도 술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네, 결국 경찰은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이 김 씨를 긴급 체포할 당시 적용했던 죄명이 상해치사입니다. 이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적용되는데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구별됩니다. 하지만 앞서 드러난 것처럼 김 씨가 챗 GPT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최초 범행 이후 약물을 2배 늘렸다고 진술한 만큼 경찰은 송치 단계에서 죄명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네, 아직 경찰에 남은 수사가 있죠? 네, 우선 경찰은 재우려고 했을 뿐 사망할 줄 몰랐다는 김 씨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기 위해 최근에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추가 송부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남성이 더 있지는 않은지 여죄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살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남은 구속기한 동안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육군과 해군, 공군 사관학교 신임 장교 통합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우리 신임 임관 장교들을 쳐다보고 있다가 열중시를 잊어버렸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신임 국군 장교 558명의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고된 교육 과정을 훌륭하게 마친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훌륭한 국군 인재 양성을 위해 밤낮 없이 헌신해온 각 군의 교수진과 훈육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임 국군 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라는 각자의 영역이 있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공통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육해, 공군, 해병대라는 각자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군이 될 때 영토와 국민 수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땅과 바다와 하늘 모든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은 필수입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오늘의 통합 임관식은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육해 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여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임 국군 장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안보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한 세기 동안 쌓아 올린 평화와 번영의 근간인 국제 규범은 자국 이익을 앞세운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 약육강식이 바로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냉엄한 국제 질서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격변기에 신임 장교 여러분의 눈은 세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평화의 시대에 안주하여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갑시다. 병력의 숫자만을 앞세우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첨단 혁신 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사람 없는 전쟁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이미 전장에 사이버전과 전자기전이 도입되고 드론 등 무인기기들이 배치되며 새로운 무기체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장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공부도 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 국방의 미래는 없습니다.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 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 국방의 의지로 무장합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고 국방비만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권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 강국입니다. 여기에 더해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자주 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립시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조속하게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자주 국방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전련하여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납시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바로 국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임관한 이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고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국군을 헌법적 가치와 국민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인천대학교 총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인재 인천대학교 총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유 교수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달 23일에도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채용심사위원 등 23명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오늘 한낮에 서울 기온이 13도, 주말인 내일은 17도까지 오르면서 4월 중순에 달하는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영남 지역은 건조함이 심해지는 가운데 주말 사이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아침에도 크게 춥진 않던데요. 낮에는 계절이 한 달 앞서간다고요? 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보다 2도 이상 높았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10도를 웃돌며 예년보다 6, 7도가량 크게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더 온화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며 4월 중순에 달하는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 따뜻함이 오래가지는 않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다시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는데요. 비의 양은 대부분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지만 전국적으로 순간 풍속이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불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날씨가 온화하지만 주말 사이에 영남 지역은 산불 위험이 매우 크다고요? 네, 현재 부산과 울산, 대구 등 영남 25곳과 충북 영동, 여수 등 전남 4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기상청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계속 불어오면서 영남 지역의 건조특보가 점차 확대 강화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은 산불 위험지수 높음 단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고 위험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주말과 휴일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보돼 산불 위험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국립창림과학원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지면 작은 불씨 하나도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확산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 약세에도 강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으로 5,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수는 상승 출발한 뒤 오름폭을 키우며 장중 5,76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외국인이 7천억 원 순매도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천억 원, 5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주가는 엇갈리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19만 원 아래로 내려왔고 SK하이닉스는 3% 오른 92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소폭 약세를 나타나며 1,15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며 상승해 1,449원을 중심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가성비 점심 메뉴로 꼽히던 햄버거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이 고환율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일부 세트 메뉴는 10,000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메뉴였던 햄버거 가격이 오르면서 외식 물가에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햄버거 업체 매출 1위인 맥도날드가 오늘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2.4% 인상했습니다. 빅맥과 불고기 버거 등 버거 단품이 200원 올랐고 빅맥 세트도 7,600원으로 200원 인상됐습니다. 감자튀김과 탄산음료도 각각 100원씩 올랐습니다. 버거킹도 지난 12일부터 가격을 올렸습니다. 버거 단품이 200원씩 올라 와퍼가 7,400원이 됐고 세트 가격은 9,600원으로 10,000원에 육박합니다.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지난해 3월과 1월에 이어 각각 11개월, 13개월 만에 나란히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고환율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인 햄버거마저 10,000원대에 다가서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 햄버거가 싼 편이라서 많이 찾았었는데 오른다고 하면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해요. 한편 롯데리아는 현재 가격 인상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햄버거 가격 인상이 다른 품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식처럼 소비자들이 자주 접하는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을 더 강하게 체감하게 됩니다. 이런 체감은 앞으로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고 이는 기업의 추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한 고환율 부담도 변수입니다. 밀가루와 원당 등 가공식품 원료 대부분이 수입산이어서 가격 인상이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딴 가격 인상이 또 다른 물가 상승의 신호탄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대출 금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포괄적 가계빚을 말하는 가계신용 증가액이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 8천억 원으로 직전 3분기보다 14조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신용 잔액은 증가 추세이나 증가액은 지난해 2분기 25조 원에서 3분기 14조 8천억 원, 4분기에 14조 원으로 2개 분기 연속 감소했습니다. 증가 내역을 보면 가계대출이 11조 3천억 원 증가했는데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이 컸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인 판매신용은 2조 8천억 원 늘어났는데 연말에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며 앞으로 열흘을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원조자금 모금에 한국도 참여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넘어 전 세계 분쟁을 끝내겠다며 만든 평화위원회. 평화를 내건 첫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란을 향해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압박한 겁니다. 열흘을 시한으로 제시한 뒤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it doesn't happen, it doesn't happen. But bad things will happen if it doesn't. So now we may have to take it a step further, or we may not. 이번 발언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지난해보다 공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미군은 중동의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 군사력을 집결시켜 공격 태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각국 관계자들 앞에서 평화보다 중요한 것도 저렴한 것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평화위에 참여하는 9개국이 70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원조자금 모금 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한국 등이 참여할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Be attended by other na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the Philippines, Singapore, and others. And I know that China is going to be involved.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은 가자 과도기 치안 유지를 위한 국제 안정 화군을 파병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끌어낼 해법은 빠진 채 가자지구 청사진만 제시되면서 실제 이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도로 꾸려진 평화위원회 첫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이번 출범 회의 참석을 포함해 그동안 가자지구 평화 증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적인 노력을 지지해왔다며 앞으로도 중동 평화 및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 비가입국인 옵서버 자격으로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5년 전 8차 당대회와 비교하면 절반 넘는 집행부가 교체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이번 당대회 집행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39명으로 8차 때와 규모는 같지만 59%에 해당하는 23명이 교체됐습니다. 과거와 달리 박태성 내각 총리가 최룡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보다 앞서 호명됐고 대표적인 대남통인 김영철은 빠지고 최선희 외무상이 새롭게 집행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참석 여부가 주목됐던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에는 집행부 명단이나 보도된 사진 등에서 포착되지 않았고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에도 집행부에 포함됐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침묵을 이어오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무기징역 판결에 반발하며 절윤과 선을 그은 입장을 내놨는데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기절 초풍할 일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역사 인식의 부재,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 민심에 대한 배신, 헌법 정신의 훼손을 서슴지 않는 이런 발언을 규탄합니다.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일반 상식조차 없는 폭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반성이나 사과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씀처럼 기절 초풍할 일이 따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 정도는 1심 판단,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결국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했고 국민과 절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의 선거도 포기했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선언을 뒤집고 결국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제 재판부가 이제 계엄은 내란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본 걸까요? 우선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사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내놓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여지고 올해 1월 7일 날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번번이 때만 되면 또 사과를 해야 되느냐 그런 항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1심이기 때문에 아직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아직은 유죄는 아니다, 내란 아니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 우리 상식적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조금 걱정이 들고요. 왜냐하면 1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2심부터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지적을 받아왔던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맡아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데다가 3심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지금 만약 이번에 그 대법관 증언들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이제 사실상 이재명의 민주당의 대법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 내란이라고 했던 판결이 저는 대법원에 가서도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우리 당이 지금 사실 민주당에 비해서 매우 지지도가 떨어진 열세에 있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좀 듣고 싶은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좀 해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국민들이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지난 1년 동안 국민적 갈등을 벌여왔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비록 1심이지만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주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색동원의 시설장 등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데요. 색동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한 첫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중증 장애인 성폭행 의혹 등으로 색동원 시설장이 어제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오늘 오전부터 색동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만은 민주당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무기징역 판결은 사법정의 명백한 후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섰는데 민주당에서는 추후 감형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까? 더 이상 감형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미 사형을 구형했는데 무기징역을 선고했기 때문에 1차적인 양형이 충분히 감형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 감형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형된 사유 자체를 민주당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판결에 불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령이기 때문에 감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었던 것이고 초범이기 때문에 감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받았거든요. 내란에 어떻게 재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더욱 고령인데 거기에는 고령 사유보다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 이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감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보다 오히려 연세가 덜 드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나이로 감형의 이유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대체 사법부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 내란 사건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민주당이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나와 있는 감형의 사유가 국민 삼식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관심을 모았던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부분도 장동혁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과의 절연을 지금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친한계와의 절연을 선포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좀 되겠습니까? 친한계와의 절연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되고 또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이 절연 제명되면서 사실상 상당히 그 틈이 벌어졌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분열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이게 당의 어떤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절연하라고 하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단 한동훈 전 대표 측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상다수 국민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도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계엄의 문제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좀 잘라달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답해 주는 것이 정치인 아니냐. 저는 장동혁 대표의 소신과 원칙을 존중합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그 소신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어떤 유연성도 정치에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원칙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사과와 절연을 주장하는, 반복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 분열의 씨앗이라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고 결국은 보수가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깊이 숙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를 너무 의식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뭐 당 밖의 사람이고요. 또 그분이 옳은 얘기를 하는, 뭐 상식적인 얘기를 한다고 해도 자꾸 그분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의식하지 말고 장동혁 대표 우리 지지 기반을 넓히고 국민의힘의 어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을 한다면 예.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낸 게 보수 재건을 위해서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대표나 둘 다 절연해야 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 하기 때문에 절연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예.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던 한동훈 대표는 여기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무위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이러한 분명한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굉장히 두둔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예.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실제로 한동훈 대표도 저는 크게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분 다 보수 재건에는 큰 역할을 못하실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는 저는 황당하다 못해 참담하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실제로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것을 정치 논리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황당한 궤변을 하고 계신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심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심 때는 본인이 당대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어지는 국민의힘 집안 싸움 속에서 전한길 씨 그리고 고성국 씨의 움직임도 눈에 띕니다. 전한길 씨가 어제 강성 지지층과 함께 강하게 반발하면서 집회를 열기도 했고 고성국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거든요. 앞으로 이 둘의 목소리가 국민의힘 안에서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커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커져서도 안 되고요. 지금 우리 당의 대다수의 당원들은 사실은 선당 후사의 입장을 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 당원들의 진정성은 보수가 좀 국민적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국민의힘이 제자를 잡아서 지금 폭주하는 이재명 정부 또 그 민주당이 그 위헌적인 법률을 국회에서 마구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을 좀 견제해달라. 건전한 보수로서 다시 좀 커달라 이렇게 자리 잡아달라는 요구가 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 이런 분들은 결국은 유튜버들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 있는 극단적 어떤 팬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수익 사업을 하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에 당이 휘둘려서도 안 되고요. 저는 우리 대다수의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그 사람들의 얘기에 그다지 이렇게 무게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배현진 의원이 법원에 당원권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 앞에선 배현진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잘못된 계엄,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계속된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을 숙청하듯이 당내에서 제거하려고 한 자신들이 보위하려고 했던 윤석열 시대와 장동혁 체제에 불편이 된다는 이유로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그 징계를 대한민국 법치의 힘을 빌려 바로잡고자 합니다.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재심 신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판단을 좀 빠르게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인 걸까요? 아무래도 가처분 신청이 확실하고 장동혁 대표를 우회적으로 또 타격할 수 있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었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나물의 그 밥에서 심사받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실제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단을 했다면 법원에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또한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처분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과거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때의 모습을 되풀이지 않기 위한 정치적 해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당권파인 장해찬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이번 징계와 관련해서 해당 아동의 가족에게 사과하는 성의를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장해찬 부원장이 뭐 윤리위원도 아니고 예. 사실 당의 그렇게 지도부도 아닌 그런 분이 어떤 당 우리 배현진 지금 전 서울시당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나 협상안을 제시하듯이 발언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이제 징계에 상관없이 배현진 의원이 이번에 그 징계를 받은 것은 그 아동 그 사진 이걸 예. 페이스북에 장기간 노출시켜서 아동 인권 침해다 이런 것이 어떤 명분이 되긴 했는데 그러나 누가 봐도 이번에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전체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또 그동안에 그 배현진 의원이 해왔던 여러 가지 언행들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감정적으로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동 문제 이것이 빌미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 예견됐던 일이고요. 당내가 이게 서로 통합하지 못하고 서로 뺄세부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사법부에까지 가지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의 거취 문제를 자꾸 확대시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것이 사법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뭐 의문입니다. 예. 자,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하면서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2심 나온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락이 왔습니까? 네, 당연히 고생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전화 안 오면 더 국민들이 이상하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가 정말 3년 동안 이 고생을 겪었는데 인천이 저의 정치적 고향 아닙니까? 개항을로 좀 복귀를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당원이 되면 제가 이제 제가 항상 저는 선당 후사의 입장으로 정치를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습니다. 집 계약도 개항을 쪽에 했다는 얘기가 좀. 네, 원래 제가 살았던 영남 아파트로 했습니다. 네, 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네,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다시 재보궐에 개항을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 많거든요. 실제로 국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본인은 국회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원래 송영길 의원이 오랫동안 지역구였던 개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외부에 있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아무래도 굉장히 뜬금없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인천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중에 본인의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출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추측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 내용도 지금 살짝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글쎄 처음 그 내용까지는 말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봐서는 송영길 전 대표한테 굉장히 신세를 졌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낙선한 이후에 송영길 의원이 갑자기 개항을 국회의원직 사퇴를 하고 자기 자리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를 아마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겠습니까? 그 이후에 또 이제 사법적으로는 정치자금 받았다고 해서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참 지금 저런 그림을 보면서 예. 참 새로운 풍경이다.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송영길 지금 전 대표도 사실은 무죄로 지금 받긴 했지만 그러나 정치자금 받은 것은 사실상 맞는 것이거든요. 사법적으로도. 그러나 이제 그게 증거에 있어서 조금 불충분하다, 채택이 안 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저렇게 떳떳하게 나와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를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청구서를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가 어디로 향할지 좀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자, 끝으로 유시민 작가가 최근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결성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 드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뭐 그런 이상한 모임에 왜 들어가서 검찰의 그동안의 그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입법권을 행사를 해야지. 아니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무슨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다 미쳤을 수도 있지만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유시민 작가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왜 이렇게 열을 올렸을까요? 뭐 혹시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저 모임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국정조사입니다. 과거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송영길 대표 건도 뭐 증거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수사가 저렇게 진행됐고 증거 능력으로 인정도 못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전국이 떠들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죄 선고를 받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검찰권에 동원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밝혀봐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저런 모임들도 결성을 하고 이후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권 남용이 얼마나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밝혀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로 흥분할 건 없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라든지 검찰권 남용이 얼마나 우리의 사회에 크게 폐악을 끼쳤는지를 밝혀볼 일만 남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이용호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참 비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저는 저 모임이 저는 결성이 안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리스크, 무죄 만들기 운동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죠. 이것은 결국은 사법부에서 사법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검찰권은 이미 이제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을 것이고 알다시피 이제 검찰청은 해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회가 국회의 본연의 일을 하기보다는 사법적인 일에 관여를 하고 대통령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이렇게 올인하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에 좀 민망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저 국회의원은 그래도 역사 앞에 좀 당당한 그런 일에 나서서 해야 되지 저런 일이 과연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 이게 선고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내란이라고 하는 게 사법적 어떤 질서를 훼손하는 거 이것이 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결국은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다 사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거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재판이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제 재판을 재개하도록 지켜보면 될 일이지 이 재임 중에 저렇게 의원들이 나서서 대통령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공소 취소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언급하는 것은 저는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면요. 행정부를 견제하고 상권 분립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입법, 사법, 행정권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10월에 하는 국정감사가 행정권을 잘못 이행했을 때 그것을 감사하기 위한 것이 국정감사인데 검찰권을 남용했던 행정부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조사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입법부에는 이런 조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임도 만들어서 앞으로의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을 띄우고 국민들께 호소하는 역할은 충분히 국회 본연의 역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피선거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제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잖아요. 집권당이고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또 나서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87명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저렇게 공공연하게 압박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검찰권이 검찰권도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사실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 검찰총장도 그동안에 임명하고 했던 것인데요. 저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행정권을 어떤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냐, 그걸 벗어나서 압박하고 정말로 그 검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보이느냐, 이건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늘 검찰권을 권력이 바뀌면 검찰권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악패습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검찰권이 넘어왔지만 과거에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회적 폐악을 입혔던 것은 단죄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 논리이기 때문에 검찰권이 아무리 넘어왔다 하더라도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은 반드시 바로잡고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그 검찰권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것이 아니면 그래도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그냥 어떤 편견 없이 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이렇게 붙이니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에 이어 강원 동해안과 전남까지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의 대기가 점차 건조해져 경북 울진과 북동 산간, 강릉과 삼척 등 강원 동해안 6곳과 전남 보성에 건조특보를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쪽 지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적으로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보돼 산불 위험이 더욱 커졌습니다. 기후위기로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올해 봄꽃 개화도 평년보다 최대 8일가량 빨라질 거로 전망됐습니다. 민간 기상업체 웨더아이는 올해 개나리가 서귀포에서 평년보다 이틀 빠른 3월 14일, 서울에서는 사흘 빠른 3월 25일에 필 거로 내다봤습니다. 진달래도 평년보다 2에서 7일가량 앞당겨져 서귀포는 3월 18일, 서울은 3월 22일에 개화할 거로 예측됐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확대했습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한우 133마리를 사육하는 해당 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구제역 발생은 지난달 인천시 강화군 농가 이후 3주 만으로 올해 들어 2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천과 김포에 적용되던 심각 단계가 파주시, 양주, 고양과 서울시까지 확대됐으며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합니다. 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보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경찰의 양팔을 붙들린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김 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심사에서 어떤 점 서명하셨습니까?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YTN 취재 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성폭행 피해자로 특정된 3명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폭행 피해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는데 여기엔 신체적 손상 등 여성 장애인 입소자의 성폭행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CCTV도 확보했는데
김 씨가 도구를 이용해 입소자를 때리는 장면이 촬영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구속심사에서 성폭력 의혹은 부인했지만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종사자 2명뿐만 아니라 다른 복수의 종사자들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김 씨와 종사자들의 시설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중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면목동에 있는 거리에서 중학교 동창 사이인 20대 남성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머리 부위를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B씨를 집 앞으로 불러내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거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원동나들목 근처 갓길에서 30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통화 중이던 4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기업 여신 담당 임원들을 불러 임대사업자의 대출 취급 현황과 심사 절차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오후 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기업 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지난 13일에 이어 2차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집값 잡기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다주택의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도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인 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올린 뒤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나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 대출 규제 내용 보고와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과 대환 현황,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운영사 운임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재정 상황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도시철도 운영사의 주장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역사가 승객으로 북적입니다. 상당수는 요금을 내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집 있으면은 아무래도 뭐 건강이 안 좋고 하니까 지하철 타고 밖에 나가가 바람 한번 쐬고 들어오면 건강이 좋죠. 뭐. 지난 1984년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40년이 훌쩍 넘은 교통복지인데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사가 모두 떠맡았습니다. 이게 운영사의 큰 부담이 돼 재정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사가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게 된 이유입니다.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이 이제는 지자체 또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현재 감당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운영사들은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가 안 되게 는 노인 인구 비율을 꼽습니다. 당시 65세 이상 비율은 4.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0%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고 타는 승객이 꾸준히 늘면서 2024년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200억 원, 단기 순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국가 사무가 명백하며 특히 국가가 법으로 강제 지방정부의 거부권, 조정권 없는 사무는 고유 사무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시설 노후에 따른 비용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적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다 보니
승객 안전에 투자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비 지원 요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도시철도는 지방 사무라며 손실도 지자체 책임이라는 입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영사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 삼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해상입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이 사측과의 입장차를 이유로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초기업 노조와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삼성전자 노조 동행 등 공동교섭단은 2026년 임금교섭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교섭단은 오늘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신청하고 조정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오는 23일부터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 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한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고 기종에 따라 포트가 없는 경우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티웨이 항공까지 보조 배터리 수칙에 동참하면서 국내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이 전면 금지되게 됐습니다. 한국 봅슬레이 개척자로 불리는 원윤종이 전체 1위 득표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회에 당선됐습니다. 한국인 역대 세 번째이자 동계 종목 선수 출신 최초입니다. 이대곤 기자입니다. 미리 준비한 세 컬레의 신발이 모두 닳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원윤종의 각오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 진행된 IOC 선수위원 투표 결과 원윤종이 후보 11명 가운데 1위로 당선된 겁니다. 2004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과 같은 대회에서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 이어 우리나라 역대 세 번째입니다. 한국 동계 종목 출신으로는 최초입니다. 앞서 쇼트트랙 선수 출신 전희경과 썰매 종목의 강강배가 출마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선수들을 많이 만나오고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게 그래도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원윤종은 한국 봅슬레이 개척자로 불립니다. 2018 평창 대회 때 봅슬레이 남자 4인승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2022 베이징 대회까지 3차례 올림픽 무대를 밟았습니다. 이후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 선수위원으로 활동하며 IOC 선수위원회 꿈을 키웠습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 행정에 대해서 배우고 선수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과 함께 우리나라 현역 IOC 위원은 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원윤종은 오는 2034년까지 스포츠 외교관으로 세계를 누비게 됩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봅슬레이의 전설로 불리는 원윤종 선수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걸 축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11명의 후보 중 단 2명만 신규 선출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다 득표로 1위에 오른 건 원 선수가 그동안 국제 무대에 보여준 리더십과 신뢰, 진정성의 결과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원 선수가 미래 세대를 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며 정부 역시 이를 적극 뒷받침하며 세계 스포츠 발전과 선수 보호를 위한 국제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달을 향한 치열한 질주, 그 뒤편에 숨겨진 밀라노의 또 다른 얼굴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밀라노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은 두 여성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아이스하키의 전설 힐러리 나이트 선수가 평창 올림픽 때 만나 연인이 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브리트니 보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한 건데요. 올림픽이 우리를 만남에서 영원까지 이어줬다는 낭만적인 멘트에 전 세계 팬들의 축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올림픽의 낭만을 직접 즐기기엔 지갑 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대회 티켓 가격이 상당히 오른 데다가 고환율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가격이 치솟은 건데요. 피겨스케이팅 A석 가격이 무려 130만 원이니 55만 원이었던 8년 전 평창은 착했다는 반응이 절로 나오죠. 그런가 하면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흰담비 티나 인형이 유례없는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희귀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인형을 구하려면 직접 경기에 나가 메달을 따는 수밖에 없다는 농담까지 나오는데요. 이탈리아 특유의 느긋한 제작 문화도 한몫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끝으로 황당하고도 씁쓸한 소식입니다. 설상 종목의 첫 금메달을 일군 스노보드 최가운 선수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철거됐다는 소문 한때 온라인에 달궜죠. 최 선수가 사는 아파트가 고가라 금수저가 자랑이냐는 악성 민원에 현수막을 떼어내는 모습이라는 사진이 퍼졌는데 AI로 합성된 가짜였습니다. 선수의 배경보다는 금빛 점프를 만들어낸 노력에 더 주목하는 건 어떨까요?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이 지난 어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을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내란 특검은 앞서서 이제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양형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예, 일단 이 형법 87조가 이 내란에 대한 이 규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세 가지 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었죠. 그런데 어제 재판부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었고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형에 관해서 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헌법 110조라든지 형법 41조 그리고 또 이 형사소송법 463조에 보면 이 부분 사형에 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는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 대한민국이 사형 폐지 국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 현재 사형의 집행이 1997년에 마지막으로 집행이 됐었고 이후에 지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선고 자체도 확정적으로 사형이 선고된 사례 자체가 201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는 사형 선고가 확정까지는 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급심 판결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확정 판결까지 가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이 상징적으로 사형을 선고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확정적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냐를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무기징역 같은 경우도 감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감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유기징역으로도 뭐 20년에서 50년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재판부에서 검토를 했을 때는 일단은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뭐 지금 사건의 경중을 봤을 때 무기징역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내란을 다루는 재판 자체가 극히 드문 재판이잖아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다뤘던 게 이제 전두환 재판인데 그것도 30년 전입니다. 당시 전 씨의 대법원 이 판결이 이번 판결에서 좀 언급이 됐는데 국헌문란 목적을 판가름하는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인용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판결이 날 때는 그 과거의 대법원 판결의 예라든지 이 법률적인 해석 이런 부분들이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례 자체가 적다 보니까는 예. 아무래도 이 1997년 4월 17일에 선고가 됐던 이 96도 3376 이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많이 조금 인용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국헌문란 목적과 관련해서도 이 당시 판결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이 형법 91조 2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가 내란죄가 성립된다라고 형법에서 8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네. 이 91조 2호에서는 이 국헌문란 목적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 예시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떠한 경우가 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국가기관 헌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아니면은 법률 기능을 소멸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했던 것이 국회가 영구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이 상당 기간 제한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이것도 91조 이후에 이 국가기관을 이 전복한다거나 아니면 법률 기능을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쟁점이 있는 것인데 이 96도 3376 판결에서는 사실상 상당 기간 제한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번 판단에서도 이 부분 언급이 됐던 것 자체가 결국에는 과거의 판단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쟁점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재판부는 결국 수사권을 인정을 했죠. 예, 맞습니다. 이 수사권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로 크게 이제 그 법적인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이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이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추의 범위가 수사까지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이 수사 자체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 검찰청법 그리고 공수처법에 이 범죄 대상이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가 이제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내란죄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직권남용죄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과 공수처의 주장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렇다면 이 형의 경중을 봤을 때는 내란죄가 훨씬 더 무거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의 죄를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네. 어제 재판부에서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고 특히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개시 중에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련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해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치는 했었고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공수처에 사건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 그리고 이 법원에서 이 현출된 증거들 이것들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네. 그것만 가지고도 현재 사실관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란도 있었는데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임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들었나요? 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주장했던 부분이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이 긴급 조치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한 헌법상의 권리인데 이것을 행사했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심사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96도 3376 이 과거 판결에서도 쟁점이 됐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도 법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재판부가 봤던 부분은 결국에는 이러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한 당부라든지 이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에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네. 예, 다만 이 부분 결국에는 목적 자체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사법부의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런 국헌문란의 목적인 경우에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예를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결국에는 뭐 국회의 기본적인 그 권한에 대한 침해라든지 아니면 행정부나 사법부의 이
이 핵심적인 가치에 대한 침해는 결국에는 국헌문란의 이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어제의 판단이 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비상계엄이 이제 내란으로 판단을 하면서 계속 국회가 국회에 군을 보낸 부분을 핵심적으로 또 중요한 점으로 지적을 한 게 재판부에서 언급을 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 수도권 지역의 평온과 평화를 해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돼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이와 동시에 폭동이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폭동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폭동행위와 관련해서 이 당시에 이 군과 이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이 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과거 사례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이 과거 96도 3376 판결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폭동의 범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이 폭동에 대해서 이 폭행이나 협박은 최광의 가장 넓은 범위로 기준을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당시에 있었던 사실관계 자체도 결국에는 한 지역의 평온을 깨칠 만한 어떠한 폭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까지 근거해서 내란죄가 성립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폭동 행위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 모습이 좀 눈에 띄었는데 그리고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사례로 든 게 외국의 사례인데 잉글랜드의 왕 찰스 1세입니다. 이게 지금 사례가 좀 비슷하다고 해서 인용을 한 걸까요? 예, 이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어떠한 판결문을 작성을 할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이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 한 가지는 과거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리 해석 부분이 인용이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판례가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 이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서 이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의 근원에 대해서 이 법이 제정된 목적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이 과정에서 과거의 어떤 다른 국가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우리 법에서 이것이 어디서 차용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던 것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은 내란죄의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 재판부가 이야기했던 것은 과거에는 이 내란이라든지 반역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흘러오는 과정에서 예. 일부 국가가 이 국왕과 동일시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국왕에 대한 반역 자체가 결국에는 반역이라든지 내란으로 해석되는 그런 이 시기가 있었는데 이 잉글랜드의 국왕이었던 찰스 1세 사례에서 예. 이 찰스 1세가 의회와의 이 다툼 과정에서 의회 군을 출동시켜서 의회를 해산시키는 이런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 반역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 국왕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의회를 이 어떠한 이 기능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역이라든지 내란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이제 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이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의 경우에도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런 입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특검에서는 이 내란으로 판단한 비상계엄이 굉장히 이제 계획적으로 준비가 됐다. 1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점을 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허술했다라고 하면서 그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뭔가요? 네, 맞습니다. 특검에서 일단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주장을 하고 이것이 어떠한 법에 위반이 된다라는 걸 정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재판부가 이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특검 측에서 주장을 했던 사실관계 중에 하나인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 이 그래픽에 나온 것처럼 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이 메모는 예.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메모의 내용을 적어도 체포 대상자의 얘기는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실제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필기 자체도 조악한 데다가 그리고 이 보관 장소라든지 보관 방법을 봤을 때도 그렇게 중요한 자료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특검
특검의 주장대로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 그에 비해서 당시에 이 실행 자체가 굉장히 허술한 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특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준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뭐 특검이 만약에 항소를 네. 한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쟁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판결 결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되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9.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앞으로 기온은 13도까지 더 올라서 3월 중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이 다시 크게 떨어지는 만큼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한 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의 공기가 탁해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제주도도 초미세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 15도, 대구는 16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4에서 7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서며 4월 중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가 지난 뒤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갈 전망입니다. 한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밀라노는 오늘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영상권 기온을 보이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